기술적 리더십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리더십. 어떤 분야의 기술적 리더 또는 빠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 투자 자원을 배분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경로의 플랫폼을 비교하고 가치 사슬 전반의 조직 구조, 기술, 수요, 관계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통해 증명된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에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대다수의 혜택이 돌아갈 거다. 과연 제일 중요한 어떤 과도기에 와 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와 있다 이거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정부, 시민사회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상품, 서비스, 절차와의 결합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마이리스폰더 앱은 지리정보를 사용하여 심장마비 환자로부터 400m 이내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환자 상태를 알림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있다. 또는 아디다스는 카본사와 협력해서 3D 프린터로 가볍고 튼튼한 운동화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자, 이들과 달리 혁신과 거리가 먼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이 디지털 통신, 협력 도구, 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 기업하신 분들은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돼.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는 말이 있다. 나쁜 비유는 아니다. 데이터는 중요하면서도 아직 개발이 덜 된 자원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제돼야 되죠. 데이터 분석. 즉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분류,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결정을 내리고 기술적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석유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출은 치명적일 수 있다. 정보 보호해야죠. 실제로 새로운 컴퓨팅 접근법, 인공지능, 개인 정보의 활용 확대가 결합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호하긴 해야 하지만 공공의 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소수가 독점하고 착취하는 자산이 아닌 공유 자산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이거죠. 싱가포르와 아디다스에 의해서 보았듯이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협업적 혁신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조직의 내부 학습, 수정, 특화를 통한 연구 개발 모델은 기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제품의 점진적 효과에는 최적이다. 그러나 클레이튼 크레스텐스 등에 의하면 이러한 모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환경, 즉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격을 갖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젊고 역동적이며 모험적인 기업과 학술기관 그리고 조직과 매우 다른 관점과 접근법 및 시장을 갖고 있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융합이라는 거예요. 융합. 융합. 이 다양한 디자인, 그다음에 컴퓨터, 디자인 싱킹, 컴퓨터 기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뭉쳐져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셋째,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된다. 참 어렵죠. 끊임없이 배워야 돼.
2016년 세계 포럼 경제 포럼 미래의 직업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 비즈니스 모델, 시장이 개발됨에 따라 모든 산업 기술 중 35%가 바뀔 거다. 35%가 바뀌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현재 기술에 의하면 오직 5%의 직업만이 완전 자동화될 수 있겠지만 60%의 직업 중 30% 이상은 컴퓨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자동화가 된다는 뜻이고, 이 자동화가 됨으로 해서 인간이 필요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컨설팅 회사 알파베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근무자가 창의적 작업, 인간관계, 정보 합성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즉 호주의 경우 주당 2시간 정도가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 육체적 행정적 업무에서 보다 즐겁고 회사 입장에서도 가치 있는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직무 관련 핵심 기술 수요 변화에서 인지 능력 변화, 여러 가지 보세요. 신체 능력 4%, 직무상 기술 능력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거다 이 말이야. 이러한 작업 환경의 전화로 의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무 기술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따르면 창의성과 대인관계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 창의력, 크리어티브, 뭐 4C 할 때 이게 이제 뭐 크리어티브,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를 해야 돼.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관리, 창의적 기술을 강조하는 채용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된다. 거버넌스 리더십. 새로운 과학기술로부터 혜택이 대부분 민간 부분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혜택의 질과 대상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나 이 거버넌스가 단순히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과 규제 같은 공식 제도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얘기다. 거버넌스는 사용 기준의 개발, 사용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사회 규범의 출현, 인센티브 구조, 전문 협회에 의한 인증과 감독, 산업 협약, 자율 정책, 기업들의 경쟁자, 공급자, 파트너, 고객과 맺는 자율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또는 21세기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가 정부 기관들이 불편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는 정책 결정자와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다. 너무너무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정을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왜 관리하는가, 그렇죠? 무엇을 또 왜 관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 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거버넌스는 주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여 건강과 환경에 대한 공공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잔들에서 논의되었듯이 새로운 과학기술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부터 인권보호까지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고용시장의 영향 굉장히 민감하죠.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 교차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내 소득 및 부의 불균등을 악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국가 내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돈이 소수가 완전히 장악해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신흥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적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잘 도입해서 빨리 발전을 해야 되겠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를 어떠한 정책, 접근법, 사회보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인간의 노동력과 창조성이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교육, 채용 모델, 과학기술 시스템이 설계 또는 재설계될 수 있을까? 이 참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강력한 힘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번영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그렇죠? 개인의 자유. 4차 산업혁명의 역학관계와 파급효과가 어떻게 취약계층의 성별과 문화의 차이, 취약계층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떠한 새로운 역할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가. 사회는 어떻게 공동의 목적의식, 인간 존엄, 인간 사이의 유대를 핵심 가치로서 보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무엇을 관리할지를 넘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표준화는 특히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및 산업 간 레벨을 관리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도구였다. 표준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표준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ISO죠. 국제표준화기구는 2016년 협업적 산업 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 기준에 관련한 표준을 발표했다. IS는 현재 무인 항공 시스템과 드론의 민간 사용에 대한 4개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1946년부터 160개 이상의 국가 표준기구들이 모여서 거의 모든 기술, 생산, 서비스 분야를 다루는데 약 22,000개의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 올바른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직 협회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우선 사항 사이에 합의가 필요할 때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례로 전자전기공학연구소 IEEE라고 하죠. IEEE는 43만 2천 명의 회원들을 통해 조직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분야의 전기 및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안전 신뢰 상호 운영성을 제공한다. 이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단순히 기술적 요구나 표준이 아닌 해당 기술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IEEE의 민감성의 근원은 전기가 전보, 전화, 전력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갖게 된 1884년 2차 산업혁명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전기가 핵심이 없다 이거죠. 그죠? 표준 개발은 기술 거버넌스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변화의 범위, 영향력, 속도를 감안하였을 때 기술 표준과 정부 규제 개발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을 초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4차 산업시대의 거버넌스 리더십은 참신하고 기민하며 탄력적이고 선제적이어야 된다. 이는 1917년 샌프란시스코에 개성한 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센터의 설립 목적이다. 이 센터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국제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사용을 가속하기 위해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정부, 민간, 사회,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과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시험될 것이고 우리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9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국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센터는 글로벌 미래위원회의 기술가치정책소위원회를 통해 기민한 거버넌스를 통해 다채롭고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중소기업 생산의 혁신, 그래서 이제 미래 제조업을 이제 어떻게 바뀔 거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센터 간의 이제 프로젝트,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고 뭐 딥러닝이고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아주 핫 이슈,
민간용 드론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동이 시작되는데 드론 택시까지도 지금 나오려는 상태니까 디지털 무역과 국제 간의 데이터 흐름, 새로운 비전의 해양, 사물 인터넷과 커넥티드 디바이스, 정밀 의료. 이게 이제 건강과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기민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들이 자연스럽게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는 정부만의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부분, 산업, 조직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의 과제다. 그러므로 기술적 거버넌스에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기여하는 조직들은 미래 설계에 있어서 상당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치 중심적 리더십. 시스템 리더십은 새로운 기술적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가치 중심이 돼야 되겠다.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동기와 지속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치에 대한 논의는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상이한 관점, 인센티브 구조,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계획,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의 중요성, 인간 생명의 가치, 인권 관련 국제협약, 전 세계 시민을 위한 진심 어린 걱정들은 기술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언제나 지구와 인류라는 생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다. 이게 항상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돼야 된다. 챕터 1에서 인간 중심의 산업혁명을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환경 및 사회체제에 대한 기술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규 기술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원하고 상당한 물질적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제도와 메커니즘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접근법은 또한 국내외적으로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의 보호와 강화를 요구한다. 이 취약계층의 보호와 강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야? 나는 취약계층이 되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우리의 경험이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인간 중심주의 계획은 일상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접근법 하에서 새로운 기술은 보다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사람 간의 소통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 중심의 리더십은 능동적인 리더십이다. 이 능동적인 리더십. 가치가 목적에서 벗어난 개념이거나 부차적인 생각이 아닌 과학기술 체계의 긍정적인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의 변동에 수동적인 필요는 없다. 이건 반대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된대. 이 과학기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사회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원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원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접근은 기술의 정치적 성질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기술의 일부분이며 사회 및 경제적 교환을 중재하는 가치에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기술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자신의 가치와 관점이 어떻게 기술에 의해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제고해야 된다. 끝으로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해당 과학기술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평소 의견을 제기할 수 없는 외부자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야 된다. 자, 이해관계자 맞춤 정의.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부. 이제 쉽게 갑시다.
우리 모두는 시스템 리더십에 기여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각기 이해관계의 역할을 다르고 정부, 기업, 개인이 각각 다른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기민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한다.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학기술을 관리하는 참신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된다. 기민한 거버넌스, 이 정책 위반의 재구성에서 한 것 같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데 대해서 다수에 관할 규제 연구 분야의 중첩적 영향, 인간 가치와 편향적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증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들이 해야 될 거고, 기민한 거버넌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의 입안, 전달, 제정, 이행 과정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창출을 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리스크와 모순을 극복해야죠. 그죠?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거고. 이러한 거버넌스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각국 정부가 탐색, 촉진, 실험해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범적인 거버넌스에는 다음과 정책연구소 설립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품 멀건히 제하는 것쩌면 반복적이면서 여러 분야를 관통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활용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개발 샌드박스 또는 실험적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포괄적이며 참여 중심인 규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소싱 정책 및 규제 콘텐츠를 지원해야 된다. 평범한 세상을 위한 규칙의 저자 질리언 헤드필드가 제안한 바대로 민간 규제 당국이 서로 경쟁하여 질 높은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책임감 있는 혁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원칙의 아이디어로부터 착안한 공적 자본을 사용하는 연구자, 기업과 영리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원칙의 개발, 확산 및 채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경계를 만들어라. 이 정부가 추구해야 된 두 번째 전략은 기민한 거버넌스 전략을 보완해서 전통적인 산업제도 지리적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연구 분야, 부처, 조직 간의 학술적 또는 제조적 경제의 존재는 정부의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 칸막이는 해소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의 시빌 서비스 컬리지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은 뭐하냐? 기업은 행동하고 배우고 사람에 투자하라. 이 어떻게 보면 주체는 기업이에요. 이 좋은 기업이 우리 국가 산업을 육성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선 이 기업들이 돼야 되는데, 이 기업은 가치죠, 가치. 결국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기업은 인공지능, 신소재, 생명공학, 3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투자가 빨리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이런 거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실험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식을 갖고 신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중시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대해 기량 발전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법을 체결하고 활용해야 된다. 기업의 얘기야. 그 다음에 목적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라. 이거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항상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복해서 주장하고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직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자동화의 미래는 로봇 시스템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개발할 것인지가 달려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무엇하냐? 탐구, 실험, 상상해라. 개인도 이제 이런 걸 하라는 거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정치적이 되어라 하는 것이고, 지금 결론은 뭐냐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와 사회가 만들어낸 과학기술 혁신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다 잘 알게 되었다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10년, 2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진보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는 것에 저는 큰 이의를 갖습니다. 앞으로 그럼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 때는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